미국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뿐 아니라 문화와 과학 그리고 경제를 통해서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겨우 4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이 영상에선 어떻게 미국이 보잘것없는 식민지에서 지금의 초강대국이 됐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이주의 신호탄은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입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전부터 아메리카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동북아시아에 살던 민족이 베링 육교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정착해 잉카와 아스텍 문명같이 복잡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하나의 통일 왕국을 세우지 못하고 수많은 부족으로 나뉘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당시 북아메리카에만 약 200만 명의 원주민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콜럼버스를 아메리카를 발견한 최초의 유럽인이라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콜럼버스보다 훨씬 앞선 서기 1000년경 바이킹이 오늘날 뉴펀랜드에 정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전설로 여겨졌지만 최근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면서 거의 정설로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신대륙의 존재를 온 세상에 알려서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발견한 곳이 인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은 오랫동안 인디언이라 불렸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가장 먼저 진출한 나라는 스페인이었습니다. 16세기 초 스페인은 아스텍 제국과 잉카 제국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막대한 부를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588년 스페인이 자랑하던 무적 함대가 영국 해군에 패하면서 스페인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후발주자인 영국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딘 것은 스페인보다 한참 늦은 1585년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은 미국 북쪽 해안에 있는 로어노크 섬에 117명의 이주민을 보내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첫 번째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1587년 로어노크 식민지를 이끌던 존 화이트는 보급품을 얻어오기 위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항해가 지연돼서 존 화이트는 3년이 지난 1590년이 되어서야 로어노크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식민지는 버려진 지 오래였고 나무 기둥에 크로아토안이라는 알 수 없는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존 화이트는 없어진 이주민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오늘날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첫 번째 식민지 건설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영국은 포기하지 않고 20년 뒤인 1607년 남부 버지니아의 두 번째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원주민의 공격으로 제임스타운 주민 대부분이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제임스타운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속속 더 많은 이주민과 보급품이 도착하면서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임스타운 주민들은 원주민으로부터 담배를 비롯한 여러 작물의 농사법을 배워와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추장의 딸이었던 포카혼타스는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로 개종하기까지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영국인과 결혼한 포카혼타스는 런던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원주민들에게 백인들이 가져온 어떤 무기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바로 천연두와 같은 새로운 질병이었습니다.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은 낯선 질병에 속수무책이어서 원주민의 무려 90%가 유럽인이 가져온 전염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편 제임스타운이 들어선 지 얼마 뒤인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탄 메이플라워호가 제임스타운이 있는 버지니아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의 혹독한 종교 탄압을 피해서 그곳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들도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변 원주민의 도움 덕분에 겨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더 많은 청교도들이 도착하자 이들은 플리머스 주변에 여러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가 보스턴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이 정착한 지역을 새로운 영국이란 뜻인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식민지는 크게 북부의 뉴 잉글랜드와 남부의 버지니아로 나뉘었습니다. 산악지대가 많은 뉴 잉글랜드에 비해서 버지니아는 주로 평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부 뉴 잉글랜드에는
도시와 공업이 발달한 반면에 남부 버지니아에는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이주민들은 점차 세력 범위를 넓혀서 1730년대까지 총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농장이 많은 남부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말부터 식민지로 끌려오는 흑인 노예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노예들은 비좁은 노예선에 물건처럼 실려서 아메리카로 보내졌습니다. 배의 환경은 너무나 비위생적이어서 식민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생 끝에 식민지에 도착한 이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진출한 건 영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해상 강고로 떠오른 네덜란드가 원주민으로부터 헐값에 맨해탄 섬을 구매하고는 그곳을 뉴 암스테르담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뉴 암스테르담을 빼앗았습니다. 영국은 당시 황태자였던 요크 대공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뉴욕이라 불렀습니다. 뉴욕은 이후에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세계 최대 대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북아메리카로 진출한 또 다른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의 아메리카 진출은 영국보다 훨씬 빠른 1534년에 시작됐습니다. 이때 자크 카르티에가 이끄는 프랑스 탐험대는 뉴펀랜드를 거쳐 퀘벡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1608년 퀘벡을 개척해 본격적인 식민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1673년 프랑스 탐험대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 미국 남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프랑스는 새로 발견한 미시시피 강 일대를 왕의 이름을 따 루이지애나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의 중심지가 된 도시가 바로 뉴올리언스였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북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방대한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한편 계속해서 몰려오는 이주민 덕분에 영국 식민지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750년대 영국 식민지 인구는 어느새 200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계속된 인구 증가로 영국 식민지 주민들은 새 땅을 찾아 서쪽으로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차지한 땅이 영국의 확장을 막고 있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결국 양국 간의 갈등은 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1754년 양국은 북아메리카의 패권을 놓고 10년간의 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 인구는 6만에 불과해서 200만에 달하는 영국 식민지에 비해서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프랑스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원주민과 동맹을 맺고 영국을 공격했습니다. 양국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수적 우위에 있던 영국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승리로 루이지애나를 제외한 프랑스 영토가 영국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승리에는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영국은 긴 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영국은 빚을 갚기 위해서 식민지 주민들에게까지 다양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랫동안 식민지 주민들은 자신을 영국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졌고 그 대신 스스로를 아메리카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가 사라졌으니 더 이상 영국의 보호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자 식민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보스턴 차 사건으로 분출됐습니다. 1773년 원주민으로 변장한 보스턴 주민들이 영국의 배에 올라서 그곳에 쌓여있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미국 독립전쟁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영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강경 조치는 오히려 식민지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1774년 조지아주를 제외한 각 식민지 대표들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1차 대륙회의라 부릅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후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조지 워싱턴과 존 애덤스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이들은 영국이 악법을 철회하기 전까지 영국 제품을 불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곧이어 식민지 곳곳에서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영국은 드디어 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775년 4월 19일 렉식턴에서 영국군과 민병대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를 시작으로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에 13개 식민지는 조지 워싱턴을 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776년 7월 4일 토마스 제퍼슨이 식민지를 대표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독립선언서 서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인류의 정부는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됐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이로써 13개 식민지는 마침내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날을 기념해서 매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전쟁은 영국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군이 전투 경험이 없는 오합지졸이었던 것에 비해 영국군은 많은 전투 경험을 쌓은 정규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군은 영국군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이 지휘하는 미국군이 사라토가 전투에서 영국군을 격파하자 전황이 역전됐습니다. 사라토가 전투의 가장 큰 수확은 프랑스의 참전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앙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미국을 지원하고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라토가 전투에서 미국군이 대승을 거두자 미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본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81년 미국 프랑스 연합군에 밀린 영국군이 싸움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던 영국을 이기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미국의 탄생이었습니다. 미국은 왕이 나라를 지배하는 왕정을 거부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을 수립했습니다. 지금이야 민주주의가 이상할 게 없지만 당시만 해도 특이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1787년 미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연방정부의 기초가 마련됐습니다. 미국의 13개 주는 본래 각기 다른 13개의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싸우면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3개 주를 대표하는 연방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독립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1789년부터 1797년까지 대통령으로 있다가 스스로 물러나 고향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몇 년 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된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1803년 토머스 제퍼슨은 나폴레옹에게 특사를 보내서 프랑스가 차지한 뉴올리언스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큰 돈을 치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갑자기 뉴올리언스뿐 아니라 루이지애나 전체를 싼값에 매각하겠다고 역제안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신대륙보다는 유럽에서의 전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루이지애나는 유지비만 많이 드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 전체를 1,500만 달러라는 싼값에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토지 구매에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영토는 순식간에 2배가 됐고 서부 개척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1812년 미국은 또다시 영국과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영국 해군이 여러 차례 미국 상선을 공격하자 미국이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국군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기습해 대통령 관저와 국회 의사당을 불태웠습니다. 이후에 대통령 관저는 불에 그슬린 자국을 감추기 위해서 흰색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라 불리게 됩니다. 전쟁이 점차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영국은 서둘러 정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전쟁을 끝낸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독립전쟁에 이어 또다시 영국군을 물리친 미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1828년 앤드류 잭슨이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원주민들에게 있어 그의 등장은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팽창을 거듭하고 있던 미국이 봤을 때 원주민이 차지한 땅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하지만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원주민을 몰아낼 마땅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앤드류 잭슨은 악명 높은 인디언 추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라 수많은 원주민이 고향을 떠나 정부가 지정한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원주민은 무자비하게 진압됐습니다. 조지아주에 살던 약 16,000명의 체로키족은 고향을 떠나 보호구역으로 이주했는데 이 여정을 눈물의 길이라 부릅니다. 이때 16,000명 중에서 4,000명이 고생 끝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1846년 미국과 멕시코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많은 미국인이 텍사스로 몰려들자 어느새 텍사스 내의 미국인의 수가 멕시코인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텍사스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세웠습니다.
멕시코는 곧바로 군을 투입했지만 텍사스 공화국은 오히려 멕시코군을 격퇴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텍사스는 미국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텍사스를 차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국경지대에서 일어난 작은 충돌을 빌미로 멕시코를 공격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간 미국은 수도인 멕시코 시티를 차지하면서 멕시코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멕시코는 북쪽의 거대한 영토를 미국에 내줘야 했습니다. 이때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유타, 그리고 애리조나 등이 미국의 땅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의 영토는 대륙을 가로질러 태평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토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단돈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매입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멀리 있어서 유지가 안 되는 땅을 돈이라도 받고 판 것이었습니다. 당시 알래스카는 얼음밖에 없는 황무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매입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에서 금과 석유 그리고 철광석 등 엄청난 천연 자원이 발견되면서 오늘날 알래스카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위기는 오히려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노예제를 유지하는 게 옳은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는 북부에 비해 농업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 전체 수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던 모카를 재배하려면 많은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노동 대부분을 흑인 노예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부는 노예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공업과 상업이 중심이 된 북부에서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자유주와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노예주로 나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주와 노예주의 수가 11대 11로 비슷했지만 시간이 흘러 새로운 주가 가입하면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새로 가입할 주가 노예주가 될지 아니면 자유주가 될지를 놓고 양측 간에 갈등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1861년 노예제에 반대하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러자 불만이 폭발한 남부의 주들은 연방에서 탈퇴하고 그들만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4년간 이어진 남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구와 물자는 북부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부에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고 명장인 로버트 리 장군이 군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반에는 남부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량을 쏟아부은 북부가 점차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왔습니다. 결국 게티스버그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북부가 남부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전쟁이 이어진 4년 동안 약 60만 명의 군인이 전사하는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으로 마침내 노예제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돼 어떤 남부 지지자의 총에 암살됐습니다. 계속된 혼란과 전쟁으로 미국은 폐허가 됐고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 보였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라는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산업혁명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었고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인력 공급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철도망 확장은 미국의 교통과 무역 환경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급격한 산업화가 가능했던 것도 미국 전역에 철도망이 깔려서 운송료가 낮아진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토마스 에디슨 같은 발명가들이 전구와 추궁기, 그리고 전화 등을 발명하면서 산업화를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그 결과 20세기로 넘어갈 즈음에 미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록펠러와 카네기 같은 사업가들이 세운 대기업이 노동력을 착취했고 독점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반대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살해된 사건을 빌미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복잡한 동맹관계로 얽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줄줄이 전쟁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싸우는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중립을 선언하면서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보이지 않게 영국과 프랑스 편을 들면서 양국에 막대한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독일이 미국의 상선을 공격해 침몰시켰습니다.
결국 1917년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편에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미국의 참전으로 팽팽했던 힘의 균형은 순식간에 연합군 측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18년 독일이 항복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쟁으로 유럽은 초토화됐지만 미국은 전쟁 특수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유럽을 대신해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1920년대 미국은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고층 건물이 들어섰고 자동차가 대중에까지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미국의 1920년대를 광란의 20년대라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황의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갑자기 주가가 대폭락했습니다. 이른바 검은 목요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이후 10년간 지속된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많은 자본이 주식시장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주가가 폭락하자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 경기가 침체됐고 사업체들은 긴축 경영에 들어가 실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늘어나니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대출금을 거둘 수 없자 은행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황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 수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겨둔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0년대가 광란의 시기였다면 30년대는 배고픔의 시기였습니다. 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각종 경제 지표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1933년에 당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뉴딜 정책을 펼쳤습니다. 뉴딜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로 퍼져 유럽과 아시아도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고 일본에서도 군국주의 세력이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6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유럽은 또다시 초토화됐고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미국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게 영국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941년 일본의 폭격기가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자 미국은 일본과 나치 독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이 중심이 된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계속 밀고 들어가 독일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이 남아있었습니다.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았지만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핵무기가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약 1년 전인 1944년 미국은 브렌튼 우즈라는 스키 휴양지에 44개의 동맹국에서 온 대표단을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잿더미가 된 유럽을 재건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유일한 기축통화로 채택됐습니다. 이제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었고 달러를 무기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자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강체제로 흘러갔습니다. 냉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양강체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경쟁이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직접 전면전을 벌이진 않았지만 첩보전과 무기 경쟁, 그리고 대리전을 통해서 서로와 경쟁했습니다. 미소 냉전은 1950년 6.25 전쟁과 1970년대 펼쳐진 베트남 전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989년 소련이 갑작스럽게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식됐습니다. 이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로 접어들자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경제 위기와 정치 양극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